성 입구에는 첫 번째 인도 상인들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아랍 상인들, 그리고 또 중국 상인들. 그 다음에 아마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확히는 16세기 초부터 순서로 하면 포르투갈 상인들이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상인과 다음은 아마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7세기 이 네덜란드 상인, 즉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는 뭐 보니까 일본이 잠깐 점령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다양한 외세들, 그런 상인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시했는데 조금 더 사료를 가지고 전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아랍 상인들, 그다음에 인도 상인들, 중국 상인들이 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술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교역의 네트워크 속에 포함된 경험을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차별하는 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결국은 또 다른 트레이드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취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과 일정한 그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그 외국 상인이 있으면은 또 그 사람하고도 일정한 협약을 맺는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외국 그 세력의 뭐 침입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한 파트너고 이쪽 현지인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저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이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초반에는 어떤 교역을 통한 협력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 반다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반다 학살 사건은 네덜란드인들이 주도해서 현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지인들 학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혼도시 입은 일본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무라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지 주민들을 이 일본 니혼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가지고 죽였던 것 같습니다. 15세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센고쿠 시대,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군사 항쟁 시기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일반 민중들이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는 시대적 맥락과 같이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 진출을 해서 일본인 마을이죠. 이온마치라고 부르는 그런 마을을 구성해가지고 현지인들과 교역 활동을 벌이거나 이런 경제적 활동을 벌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1942년부터 45년까지 한 3년 내외로 인도네시아 통치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였고 전쟁 물자와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요구가 강했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자주 활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잔인한 이런 식의 표현이었고, 그 표현 속에는 이전의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네덜란드 식민 통치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집약적으로 심한 인력이나 이런 물자를 뺏기는 이런 상황에 처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 때보다도 훨씬 강한 어떤 식민지 정책의 희생자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어떤 일본에 대한 반감은 강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1970년대를 전후를 해서 7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몇 개 나라에서 일본이 식민화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명백한 사과나 아니면 보상이나 뭐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었다는 데 대한 불만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어떤 동남아가 가진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197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에 대해서 엄청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대략 80년대 한 중후반쯤 해서 한국에 한류가 들어오기 한 10년 훨씬 이전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 노래하고 일본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뭐 일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갔었을 때 오신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오신. 예. 그래서 그 드라마가 아마 공전의 히트를 친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좀 더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대외 원조,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느끼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런 혜택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여기서는 J-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팬팝은 J-드라마란 말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일본 음악,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좀 친근감이 현재에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고 자료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지로서 선호하는 이제 1등은 항상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그건 이제 실질적인 해외 여행이 아니라 정부적인 순례 때문에 이제 1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그다음에 2등이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 연합, 아세안이라고 부르는 그 연합체가 2등인데, 3등 자리를 놓고 일본하고 한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까지는 확실하게 일본이 3등이었고 한국이 4등이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이 3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순위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본은 지속적으로 아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행해보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여행지의 위치를 제 생각에는 몇십 년 동안에 누렸었다라면,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류를 앞세워가지고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향신료 역사 연구한 게 한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해서 제가 전공이 유럽사다 보니까 유럽 관점에서 향신료 역사를 전공 서적을 한 권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처음으로 이제 그 근대 향신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죠. 인도네시아, 특히 반다 제도와 말루크 제도 두 개의 어떤 향신료 생산지를 오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말루크 제도, 즉 정량 생산의 중심지를 보고 이 육두부 생산의 중심지였던 반다 제도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가 된다면 안본 주변 반다 제도 육두부 생산지를 현장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좀 남기고 갑니다. 근데 저희가 하사누딘 대학에서 두 분께서 이 인도네시아 향신료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저는 이 인도네시아 향신료 역사를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식민 지배와 뭐 종속 이런 관점에서만 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현지 역사학자들은 현재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이 16세기 포르투갈의 어떤 이쪽 그 유입을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이 아시아 식민지를 침탈하고 약탈한 이런 관점이 아니라 포르투갈과 현지 세력과의 어떤 내고 내지는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이 포르투갈인과 현지인 사이 결혼도 있었고 그들의 후손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만 볼 것 아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사 방법론 또는 인식에서 근대 인도네시아 향신료를 연구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근대 사실은 세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로 구상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로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신선하다. 너무 일방적으로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이 와서 이쪽을 약탈했다. 예컨대 아미타부 보시라는 사람이 육두구의 저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육두구의 저주를 보면 이 유럽인들이 와서 인도네시아 육두구를 가지고 이 자연 환경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망가뜨렸다. 이런 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존의 역사를 바라본 것 같은데 이 인도네시아 현지 역사학자들은 조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잘루르 람빵 향신료의 길이라는 엄청난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 솔깃했는데요.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 근대 인도네시아 향신료 연구를 시작을 하지 못했지만 외국 학자로서 한국 학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지 학자와의 어떤 호흡도 기대해 봅니다. 제일 많이 느낀 건 날이 참 덥습니다. 한국은 영하 10도 넘게 아주 추운 날이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더위하고 다투면서 한 일주일 넘게 감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거리 감각이 참 없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참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넓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입국을 한 뒤로 6번 정도 하면서 이제 술라웨시 남부에 있는 그 마카사르라는 그 향신료 집산지 중에 하나였던 그 마카사르 들렸었고 거기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적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인 마르쿠제도의 떠르나떼하고 키도레 이동으로 돌았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다시 마카사르로 갔다가 자바섬에서 제일 동부에 있는 수라바야를 거쳐서 지금 자카르타까지 와 있는데 상당히 긴 여정이 아니었나. 제가 이제까지는 뭐 중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이제 한반도 주의 국가들 조사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행기를 자주 타면서 이곳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하자면 참 면적도 넓고 사람도 많은 그런 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한국 음식에서는 이 향신료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향신료의 역사 혹은 뭐 향신료의 길 이런 것을 들으면은 크게 이제 사실 생활 감각에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지에 와서 확실히 직접 듣고 무엇보다 그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요. 이 향신료 나름대로의 맛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향신료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궁벽진 오지가 되어 있는 떠르나떼라든가 키도레 이런 마르쿠제도까지 와 있는 것을 보면 이 맛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겠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